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중고차 하는 친구랑 큰 그림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박스카 하이탑이라 그러죠. 하이탑 중에서도 좀 이렇게 높이가 높은 걸로 좀 알아봐 달라 그랬어요. 섭외를 좀 해달라. 가격은 차 가격은 뭐 한 5, 600 정도? 지금 2, 30호 그림을 팔 때는 경차에도 들어가거든요. 경차에 50호까지 들어가요. 경차 뒤쪽에 이렇게 50호가 들어가는데 이제 다음 달쯤에 100호 그림을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90호를. 물론 잘 포장해서 이 뒤에 화물칸에 실을 수는 있는데 이제는 이 100호 그림 자체가 그림 하나가 이제 500만 원, 800만 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고속도로를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박스카를 하나 중고로 하나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고차 상담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소리문화의 전당에 그 문화 담당하는 양승수 씨라고 이제 양승진 형의 동생 전부터 저한테 소개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제가 돼버렸어요. 비 오는 날. 그래서 이제 가면에 이제 술 마시고 그 중고차 하는 친구가 그림값은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그림값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또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는 좀 어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방식대로. 그래서 지금 영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는 신문을 많이 못 봤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국회의원 등등의 KT 청탁 있죠. 300명 뽑는데 35명 청탁. 이런 게 KT 임원이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회사의 이익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력한 인사들의 아들이나 친척을 뽑는다는 것이죠. 그런 국회의원의 뭐 아들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회사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서로 윈윈이 되니까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윈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정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살찐 고양이가 생기게 되죠. 살찐 고양이. 제가 계속해서 어떤 더 잘 나가는데 이렇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그런 방식. 그런 게 있죠. 좀 중력의 법칙하고도 좀 비슷한데, 살찐 고양이법은, CEO나 임원이 그 공기업이나 어떤 기업 내에 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뭐 몇 배 이상의 연봉이 되지 않도록 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것을 이제 3배로 제한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는 뭐 최저임금하고 최고임금을 10배로 제한하자, 30배로 제한하자. 지금은 뭐 이렇게 막 100배가 넘어버리고 아마 몇백 배던가 이런 식으로 그 CEO 연봉하고 그 회사의 그
월급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배로만 제한하자 그래도 굉장한 돈을 뭐 절약을 한다거나 또는 그 CEO가 받을 돈을 아래로 좀 이렇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살찐고양이 법인데 이거는 글쎄 공기업부터 또는 공무원, 국회의원부터 이제 이런 거를 실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사기업까지 이걸 법으로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건 아마 시민들하고 국민들이 그 어떤 기업의 최저임금자하고 최고임금이 뭐 2, 30배가 넘는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감수성이 부도덕하다. 너무 살쪘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됐을 때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살찐 고양이 법이 처음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이 됐다고나 할까요? 뭐 여러 철학자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 옛날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거든요. 3배 이상 하지 말자 이런 아주 오래전에. 근데 잠시만요. 그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철학자 펠릭스 애들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의 최고 100%까지 세금을 물리자라는 글을 1880년 2월 9일 뉴욕타임스에 실어서 큰 호응을 얻었다. 뭐 연간 10만 달러? 그러면 1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2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넘는 소득에는 100% 과세를 제한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500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의 79%를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결국 미국 상원은 1944년 20만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94%까지 끌어올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이 살찐 고양이 법이죠. 언젠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뭐 또 그림을 산다거나 하는 일들도 벌어질 것이고 또 선의의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어떤 살찐 고양이법이 잘 자리를 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뱀은 공기 중에 그 냄새 분자를 혀로 이렇게 감지를 해서 그 입천장 쪽에 그 냄새를 느끼는 데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냄새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뱀 혀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갈라진 혀에서 공기의 흐름을 느껴서 그 공기 흐름만으로 그 먹잇감이 어디에 있다 이런 거를 입체적으로 우리 인간이 2개의 눈으로 공간감을 파악하듯이 뱀은 갈라진 혀 그 냄새로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도 그런 흔적이 남아서 입을 벌리고 그 공기 분자를 입 안으로 들여가지고 입천정 쪽에 있는 보습을 닮았다 그래서 보습코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이제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짝짓기와 관련된 페로몬 냄새를 그 입 안으로 맡는다고 해요. 말도 좀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래서 어떤 인간의 키스의 기원이 페로몬을 느끼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이 이런 어떤 키스가 원시적인 후각 감각기관
이 보스코 기관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호르몬을 막기 위한 특이한 어떤 행동들이 있는데 뭐 윗입술을 이렇게 만다거나 말들이 아무튼 그 페로몬 냄새를 막기 위한 행동을 플레멘 행동이라고 하나 봐요. 플레멘 행동. 그래서 페로몬을 감지했을 때 플레멘 행동을 하고 그 페로몬이 사람의 발에서도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양말 가지고 뭐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건 입천정으로 냄새를 맡는다. 고양이의 눈이 뱀의 눈을 닮았잖아요. 그 다음에 상어도 눈이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생긴 동물들의 그 초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둥근 동물들보다. 지금 CEO 숭배 사회라고 그래가지고요. 트럼프가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는데 책 제목이 CEO 사회인데 국가를 비즈니스처럼 조직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세계 평화가 깨지게 되니까 그 약소국은 더 착취당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떤 유엔이라든가 이런 국제 기구들이 점점 좀 힘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업이 일상을 지배할 뿐만이 아니라 정치까지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세계 10대 기업이 하위 180개국의 수입의 합보다 더 많다. 10대 기업의 그 수익이 이런 부분들 양극화되고 있는 부분들 우리나라의 GDP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벌고 하는 큰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아마 10개에서 20개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큰 기업의 CEO는 대통령보다도 힘이 센 거죠. 웬만한 국가의 대통령보다. 자, 제가 그 유튜브에 엄기호 작가 강의가 몇 개 있어요. 오마이스쿨 강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사고는 싶었으나 안 사본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취업도 잘 못하고 일명 보통 어른들이 봤을 때 그 루저가 되어가는 것들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생활의 천재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데 한 사회의 인문학적 수준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개인의 문제로 돌리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그랬냐 라는 식의 말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아주 후지고 폭력적인 그런 그런 경향이다.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일수록 그 인문학적인 수준이 낮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뭐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에서는 그 개인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이렇게 전가하고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게 좀 뭐랄까 공격당하고 있다, 차별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인가 봅니다. 그래서 뭐 20대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어떤 비난들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음, 그래서 노력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왠지 자기가 노예가 돼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들을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이 나오죠. 제가 이제 다른 책에서 본 얘기까지 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엄기 선생 강의를 여러 개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엄기 선생 얘기가 아무도 다른 이의 삶을 모독할 권리 따위는 없다. 아무도 다른 이의 삶을 모독할 권리 따위는 없다. 그 엄기 선생의 그 강의 중에 되게 특이한 말투가 하나 있는데 뭐 그런 건 거죠. 뭐 이렇게 그런 건 거죠. 이런 말로 끝나는 그런 말투를 되게 쓰는데 살짝 좀 귀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투가. 우리 고향 선배 중에 사진작가 마동욱 씨라고 있어요. 우리 삼촌하고도 친구인데 저랑 뭐 이제 저랑도 이제 인사하고 지내는데 그 고향의 변화를 주로 이제 장흥, 영암, 보성, 고흥 뭐 이쪽 내년에는 화순을 찍겠다고 하는데 강진까지 그래서 그 10년 주기로 그 남도의 그 풍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10년 주기로 이렇게 기록하는 사진 작가죠. 지금은 드론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본 고향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아는 사진 작가가 나와서 저번에 제가 이제 김병기 지금 현재 103세, 104세 정도 되는 최고령 현역화가 김병기 선생 개인전 오픈 때 거기가 평창동이죠. 평창동에 갔었는데 그 김병기 선생에 대한 에세이가 그러니까 100년을 그리다라는 책으로 나왔거든요. 그 인터뷰집이 이게 인터뷰형 에세이 집이라고 볼 수 있죠. 인터뷰하고 나서 이렇게 그 기억을 살려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니까 그래서 100년을 그리다가 한겨레에서 계속 연재를 했던 어떤 인터뷰 산문인데요. 그래서 인터뷰 시대의 에세이스트 상 해가지고 현재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된 윤범모 관장이 이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을 어디서 주는 거지? 잠시만요. 2005년에 창간된 에세이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회원이 한 2천여 명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완성도 높은 저서를 발표한 필자들에게 시대의 에세이스트 상을 준다고 합니다. 네. 글쎄 윤범보 관장님이 현대미술관에 계시는 동안 제가 현대미술관에서 글쎄 그룹전이라도 한번 하면서 인사를 드리면 참 좋은데 좋은 미술관에서 그룹전을 하는 것도 굉장한 그림이 좋아야 되고 뽑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미술관에서는 우리가 이제 돈만 내면 인사동에서는 얼마든지 개인전을 할 수가 있지만 좋은 미술관에서는 그룹전이든 초대전이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아트페어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거기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해야지 눈에 띄게 되고 뽑히게 되죠. 그러니까 미술 전시가 비엔날레형 전시가 있고 아트페어형 전시가 있어요. 아트페어형은 이제 주로 그림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비엔날레는 이제 주로 전위예술이나 현대예술의
예술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걸 선보이는, 그래서 그런 좀 그림을 판다거나 상업적인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그렇죠. 비엔날레는 어떤 그 명예죠, 명예. 근데 저는 이제 아트페어형 작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그림을 팔아서 미술 시장에서 팔아서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아트페어형 작가가 된다고 해서 어떤 예술성이 뭐 떨어진다거나 부족한다거나 뭐 그럴 확률은 높은데 꼭 그렇게 볼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제 먹다 남은 식은 커피가 참 맛있네요.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즐겨 들었던 노래가 이제 정태춘의 노래였고요. 그 시인의 마을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망부가인가? 그래서 그 노래 부르다가 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산꼭대기 아버지 무덤 뭐 이런 노래. 그다음에 서해에서 아직도 정태춘 노래가 많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노래들이 문제는 노래방에서는 뭐 아뜨거 이런 걸 불러야지. 그러니까 정태춘 노래는 예전에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에 잘 안 부르게 되는 게 노래방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노래인 거죠. 이제 뭐 저는 이제 목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노래방도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데, 술 먹고 노래하는 게 그렇게 목에 안 좋답니다. 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태춘, 박은호 씨, 정태춘, 박은호, 뭐, 여전한데 아직.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대중음악을 시장이라 장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악에도 아트페어형 음악이 있고, 뭐, 비엔날레형 음악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클래식이 있고, 그렇죠? 근데 미술에서도, 클래식이 있고, 뭐 이건 도저히 거래가 불가능한 그 전위예술도 있고, 아방가르드 뭐 그런 것도 있고, 설치미술 등등 포함을 해서 행위예술 다, 미디어까지.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시장 친화적인 음악이 있는 것처럼, 시장 친화적인 이제 그림들은 주로 이제 아트페어에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듯이,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도 시장 밖의 예술, 시장 밖의 예술이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소수의 취향일지라도 뭔가 그런 장치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 개성을 존중해주는, 교육에서부터 이렇게 개성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동아리 방식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게 된다면은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좀 더 다양한 형태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시장이 이 예술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마치 그 예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희문의 그 민요를 외국인들도 좋아할 만한 그 퍼포먼스로 만드는 것을 보면은 어떤 그런 노력 의외의 어떤 길이 있을 수도 있다. 클래식이든 또는 이렇게 예술성만 추구하는 것이든 간에, 그런 어떤 출구는, 뭔가 방법은 예술가들이 더 고민을 해보면은 시장으로 어떤 나올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전혀 시장에 나올 수 없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런 어떤 예술들도 분명히 있고, 아까 그 엄기호 선생이 어, 그랬죠. 개인 탓을 하면은 그 인문학적인 게 아니다. 그 수준이 낮은 거다.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시장에 잘 나오지 못하는 예술가들, 그들을 개인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이제 사회적인 성숙도가 좋아질수록 개성을 또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 큰 시장에 나오지 않는 예술이나 그림들도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체 동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사회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될 거고, 제가 시장에서 그림으로 성공하고 싶은 이유도 바로 이런, 제가 그래서 문화복지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늘 그 문화적인 복지라는 것은 그 어떤 그 사회가 자기 개성을 존중하고 자기를 더 아끼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그것 자체가 어떤 그 사회가 인문학적으로 성숙한 사회인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태춘, 박은옥 씨가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저는 그래도 음, 잘 팔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잘 팔리는 그림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 짧은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잘 팔리는 그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그 영혼,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이나 영혼을 흔들 정도의 어떤 그 내공 같은 거, 신비한 힘, 그리고 미학적인 힘,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됐을 때, 그리고 그 화가의 삶 자체의 예술성, 화가의 그 삶 자체의 독창성, 그리고 화가의 그 사상의 어떤 성숙도라든가 독창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야만이, 그게 하나로 조화가 돼야만이 정말 전 세계에 원래 미술을 좋아하는 취향이 있거나 또는 부자가 된 이후에 미술 취미를 갖게 된 그 거대한 거부들이 자기 재산의 50% 또는 90% 또는 100%를 다 투자해서라도 그 어떤 그림을 갖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위해서 어, 아무튼 잘 살아보려고 그래요.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단비가 와서 어, 뭐 아주 취할 정도로 마신 건 아니고 막걸리를 한 2병 정도 마신 것 같아요. 아주 얼굴이 약간 빨개지는 정도. 그래서 좋았어요. 비 오는 날은 확실히 좀 아,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맛도 좋아진다고 그러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술 맛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 좀 제 그림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되게 좀 미안해서 이제 술도 못 먹겠어요. 열심히 점차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루에 13시간, 15시간씩 그 작업량을 음, 늘릴 수는 없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늘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루 작업량이 원래 좀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주문이 밀리기 전에는 좀 빈둥거렸거든요. 근데 빈둥거리는 것 자체가 논다는 게 아니라 그 여유 시간을 되게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정작 작업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 5배 정도 삼으시고 최대한 15시간까지 그림 그리는 그 양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10시간, 조금 열심히 하면 13시간,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은 다른 활동을 줄이면서 15시간 이렇게 창작에 몰입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렇게 창작에 몰입을 하면 아마 제가 이게 말하는 말투라든가 이 영상에 찍히는 제 모습 자체가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화가처럼 변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 진짜 화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